저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할머니의 저주라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을 겁주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몇 세기 전 이 마을에 아주 영향력 있는 무당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사람들에게 저주와 복을 자유자재로 내리는 능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녀의 능력을 두려워하여 추방했고 무당은 마지막으로 저주를 남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내 손길을 원치 않는다면 어둑해진 밤에 나를 찾지 말라.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가기 위해 서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도시 생활은 정신없고 때로는 피곤했지만 한편으로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여름방학 동안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향의 그 차분함이 그리워졌던 것이죠. 마을에 도착한 후 저는 옛 친구들을 몇몇 만났고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저주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저 재미삼아 우리는 그 저주의 진위를 확인해 보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술 기운에 무르익은 호기심이었죠. 결국 우리는 마을의 늙은 오두막 전설 속 무당의 집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달이 중천에 떠있는 그 밤 우리는 손전등 하나를 의지해 집터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그곳은 쓸쓸하고 으스스한 공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여기서 뭔가 느껴지지 않아 라며 불안하게 물었고 다른 한 명은 이건 그냥 바람소리일 뿐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곳의 정중앙에 섰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당신의 저주가 진짜라면 우리에게 표식을 보여줘.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실망한 채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며 집터 내의 자네들이 덜컹거렸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어디선가 희미한 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했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비추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그 웃음소리가 오두막에 남은 벽 뒤에서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어쩐지 우리보다 더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리는 벽을 타고 마치 우리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 소리는 멈췄고 저희는 급히 그 자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절대로 그곳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 다짐하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친구 중 한 명이 이상한 상처를 발견했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의 손목에 알 수 없는 상처가 생겼다며 그 상처의 모양은 마치 작은 도장이 찍힌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상한 점은 저를 포함한 나머지 친구들에게도 비슷한 자국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할머니의 저주는 단지 전설에 그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후로 우리는 그 마을 전설을 되새겨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떨칠 수 없었죠. 우리는 서울로 돌아갔고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그 경험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전설은 영원히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호기심 많은 이들이 그 전설을 파헤치고자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명확한 교훈이 남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특히나 그 정체를 모를 때 단지 그저 전설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는 것을요.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지만 그중 하나를 길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곤 했습니다. 대한민국 시골 마을 중 하나에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다. 이곳은 버려진 집으로 불리며 주민들은 이유 없이 그 집을 피해 다녔다. 많은 이들이 그곳에 들어갔다가 이상한 일을 겪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 집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미스터리로 마을 주민들에게는 일종의 금기와 같은 존재였다. 이야기는 198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고등학생 4명이 이 폐가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모험심과 함께 이곳에서 전설의 진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러던 중 그들 중 한 명인 수진이 대문을 밀고 들어갔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첫 번째 방에 들어선 그들은 먼지 낀 오래된 가구들과 벽에 걸린 오래된 그림들을 발견했다.
그림 속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의 온도는 점점 더 낮아졌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들은 그들의 귀에 끊임없이 울렸다. 그러던 중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다. 친구들은 지하실로 내려가기로 마음먹었다. 지하실은 어둡고 축축했으며 이상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손전등 불빛으로 어렴풋이 볼 수 있는 것은 벽에 무너져 내린 붉은 벽돌과 흩어진 나무 조각들 뿐이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순간 멈칫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지만 누구 하나 먼저 말문을 열지 못했다. 결국 용기를 낸 현우가 "누구 있어요?" 라며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공포에 몸이 얼어붙어 더 눕기 전에 지하실을 빠져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하실 문이 쾅하고 닫히며 그들을 가둬버렸다. 패닉 상태에 빠진 그들이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는 동안 발소리는 어느새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벽 쪽으로 몸을 붙였다. 갑자기 손전등의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이내 꺼져버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엉엉 울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나타나더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의연하니 낡고 쇳소리가 섞인 부자연스러운 목소리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어졌다. "여기는 내가 지켜야 할 곳이야. 떠나야 해." 그 순간 지하실 문이 다시 열렸고 찬란한 빛이 그들을 향해 쏟아졌다. 급하게 문 쪽으로 달려간 그들은 마치 꿈처럼 그곳에서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그들은 그날 경험한 일을 믿을 수 없었고 서로에게 비밀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다. 그날 이후로 수지는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깨어나는 일이 빈번해졌다. 친구들은 어떻게든 원인을 알기 위해 수진을 추궁했지만 그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말했다. 몇 주, 수진은 집 근처 숲에서 실종되었고 그녀의 행방은 영영 미궁에 빠졌다. 그녀의 실종 사건은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친구들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되었다. 그 폐하는 그 이후로도 다시는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으며 마을의 전설로 남아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곤 한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이들에게는 그날 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떠나야 해. 빠르게." 이 이야기는 과연 실화인지 전설일 뿐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 집을 피해 다니며 공포에 떤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밤 나는 혼자서는 원룸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일을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고 시계를 보니 이미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다. 피곤함에 몸을 이끌고 침대로 향했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줄 줄 아는데 그날따라 그 소리가 더 으스스하게 느껴졌다. 결국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거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가 아닌가 싶어 무시하려고 했지만 뭔가 이상했다. 분명 창문은 모두 닫아두었는데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 다니는 듯한 발자국 소리였다. 그때 나는 거실 쪽에 설치해둔 스마트폰 맞춤형 보안 카메라가 떠올랐다.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화면을 보니 카메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거실의 모습만을 비추고 있었다.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한 발자국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다.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고 나는 그 소리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화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처음에는 내 눈을 의심했지만 몇 초 후 다시 화면에 그 모습이 나타났다. 흰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카메라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돌려 카메라를 정면으로 쳐다봤다. 까맣고 깊은 눈동자가 화면을 뚫고 나를 바라보는 듯했다. 나는 몸이 굳어버린 채 손에 땀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화면 속의 여자는 그 자리에서 계속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고작 디지털 화면일 뿐인데도 그 눈빛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용기를 내어 침대 밑에 두었던 야구 방망이를 꺼내 들고 거실로 나갔다.
방망이를 3개 쥐고 긴장한 채 거실로 올라가는데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그러나 거실에 도착해 보았을 때 그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아무런 흔적도 어떤 기척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지만 그날 밤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카메라 화면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모습이 다시 나타날까봐 두려움을 떨며 밤을 지새웠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며칠 동안 나는 집에 돌아오는 것이 두려웠다. 퇴근 후엔 일부러 오랜 친구들을 만나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집에 오기 전에 집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매일같이 기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를 불러 대화 도중에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친구는 나에게 웃으면서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또 시전설 같은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떠돌던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오래전 그 원룸 빌딩이 지어지기 전엔 오래된 주택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그 여인은 빗소리가 내리는 밤마다 나타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해지면서 그때마다 그녀와 눈을 마주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었다고 했다.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빗소리가 내리는 밤이면 무언가 나타날 것만 같아 나는 더욱 잠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 그 후로 나는 그 원룸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 일이 일어난 진짜 이유는 아직도 알지 못하지만 간혹 그날의 빗소리를 들으면 여전히 등골이 오싹한 기분이 든다.